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남편. 이렇게 네 식구의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의 주부고 엄마고 아내예요. 딱히 유별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족.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이었습니다. 그런 가족이었지만 자식들은 평범 그 이상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오 씨는 정말 자식 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안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알아서 저렇게 공부 잘하고 속 안 썩이고 착하고 그런 애들이 없어. 그것도 둘 다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자자하게 소문이 날 만큼 저희 아이들은 소문난 소위 엄치나 엄친딸이었어요. 둘 다 인물이며 인물, 공부면 공부. 게다가 착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자식 농사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엄청나게 여유롭거나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에게 빚도 없었고 빚질 일도 없는 그 정도로 잘 살고 있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었으니 정말 밖에서 보기에나 안에서나 뭐 하나 속상하고 마음고생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집에 아주 불행한 일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행복하기만 해서 하늘이 질투를 한 건지 어쩐 건지 말이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민규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잘 이야기해봐. 큰아이인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거든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매일매일이 피곤해 보였지만 응원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속만 썩고 있었던 때였어요. 아들의 사고 소식에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후로는 기억이 드문드문한 것 같아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고 저를 누군가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병원 이불 시트 위에 빨간 피를 흐르고 있는 그 피가 바닥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한 채 누워있는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놨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인가 했지만 아니었어요. 그곳은 병원 응급실이 맞았거든요. 제가 눈을 뜨자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더군요. 정신이 조금 드세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아들. 저의 그 말을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따라오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정말 수만 가지의 생각과 제발 이 모든 것들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늦었다고 집을 튀어나가던 아들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왜 여기로 와요? 제 질문에 간호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간호사를 보고 다시 한번 절규하듯 큰 소리로 외쳤어요. 왜 여기로 오느냐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은 장례식장이었으니까요. 네, 저희 아들은 19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사고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게 바로 교통사고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도 아니었고 신호도 잘 지켰는데 커브를 돌다가 오는 아들을 보지 못했고 차가 그대로 아들을 들이맞고 넘어진 아들이 머리를 바닥에 세게 찍었다고 말이죠.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다고도 했습니다. 초보 운전자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 모든 게 꿈 같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환하게 웃고 있는 저희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그리고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듣던 그 순간도 정말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멍하니 장례식장을 앉아있을 뿐 말입니다. 주위에서 뭐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러다 엄마도 잡겠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지만 저는 잠이 오지도 않았고 뭔가를 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편 그리고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모두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이렇게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로 말입니다. 그런 장례식장에 한 번쯤 가보신 분이라면 그날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금이라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어요. 그 누구도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참 예민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아마 그날 알았던 것 같아요. 지 오빠를 보낸 다음 날부터 부쩍 어른스러워지고 저희 부부에게 아무런 요구나 응석을 부리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당시에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이다 보니 딸아이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다 핑계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으로 부모가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년을 방치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시연이는 뭐라고 안 해? 뭐라고 안 해? 엄마가 이렇게 오빠 이름으로 매주 봉사활동하는 거. 그걸 왜 뭐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자기한테는 너무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아서 슬플 것 같은데? 수연이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래도 네가 잘 살펴봐.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 그때가 저희 딸이 고3이던 해였거든요. 아들아이를 보낸 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보내주지 못하고 아들아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던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러 간 날 친구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딸아이를 불러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엄마한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어? 갑자기 그건 왜? 아니,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신경을 안 쓰나 싶어서. 그런 제 말에 딸아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그냥 씩 웃더군요. 내가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니었어? 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 나 정말 엄마나 아빠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나는 내가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엄마랑 아빠는 본인들이나 잘 신경 쓰세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는 딸을 보고 안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안심을 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를 더 살뜰히 살폈어야 했습니다. 사실 저게 본심이 아니라 속으로는 부모님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아직 어린 소녀인 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아무리 철이 빨리 들었고 착한 아이라 해도 아이는 아이인 거잖아요. 부모의 관심이나 사랑이 있어야 하는 나이고 그게 당연한 건데 오빠를 잃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은 다 괜찮다고 하는 걸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 건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부터 딸아이는 자기 일을 저희 부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 좋은 소식은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속내나 좋지 않은 소식은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이 걱정을 할까 봐서 말입니다. 딸아이에게도 그날 오빠를 그렇게 보낸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을 텐데 너무나 괴로워하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자기라도 속을 썩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게 저희 딸아이가 너무 착해서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딸아이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 오빠가 가려고 했던 학교에 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마도 오빠의 목까지 잘해서 저희 부부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겠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저는 그 마음을 왜 이렇게 늦게 알게 된 건지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간 딸아이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희가 입 한 번 댈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를 다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으며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나는 가끔 시연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딸이 뭐가 안 됐어? 니들 부부 속 안 썩이려고 너무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것 같아서 그 조그만 애가. 그냥 성격이지
뭘 아등바등한다고 그래. 당시에는 친구의 말을 부정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제가 딸아이에게 소홀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렇게 제 회피 아닌 회피 속에서도 딸아이는 무척이나 잘 자라주었습니다.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말이죠. 그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어느 날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딸아이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면 다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어요. 딸이 연애를 하는 중인 것도 몰랐다고. 우리 애가 입이 워낙 무겁고 신중한 편이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결혼할 만큼 오래 만난 사람인데 연애 중인 것도 몰라? 나는 모든 연애사를 다 알고 있는데. 친구들의 그런 말에 제가 이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런가? 당연히 보통은 그렇지. 자기 연애사 같은 거 조잘조잘 엄마한테 털어놓고 오늘은 무슨 힘든 일이 있었고 이런 거 이야기를 다 하잖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 딸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딸아이의 속 깊은 생각까지는 미처 알지 못하고 그저 딸아이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운하기까지 했다니까요. 정말 못된 엄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자격 박탈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 있다는 거 왜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될지 몰랐고 나중에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저는 딸아이가 왜 그렇게 자랐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정말 생각이 짧고 못된 엄마긴 했네요. 엄마 서운해. 앞으로는 무슨 일 있으면 꼭 다 이야기해줘. 알겠지? 세상에 서운하다니요. 제가 감히 어떻게 딸아이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건지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제 스스로가 너무 기가 찰 만큼 어이가 없네요. 알았어. 그런 엄마에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한 저희 딸은 분명 천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위를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어딘가 저희 아들이 생각나는 인상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환이 생각나지 않아? 나이가 같아서 그런가? 나도 그랬어. 사위를 처음 소개받은 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굴의 생김새는 달랐지만 뭔가 분위기 같은 것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도 말이죠. 그리고 죽은 저희 아들과 나이가 같아서 더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인물도 좋았고 학교도 직업도 집안도 모든 것이 다 출중했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나은 집안이었어요. 수연이가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이 미인이시구나. 아유, 별 말씀을. 귀한 딸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저희 사위로 보내주셔서 저 또한 감사한 거예요. 상견례 날 처음 만난 딸아이의 시댁 어르신들도 참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그냥 다 좋았어요. 그날 아들 생각이 슬퍼진 것만 빼면 말이죠. 네. 오빠 생각나?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딸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물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아니 무슨 오빠 생각이 나. 왜? 날 수도 있지. 그리고 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딸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아니 어쩌면 결혼해서 자식까지 봤을 아들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저를 말이죠. 아마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 같은 거긴 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딸아이는 그 전과는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자주 전화가 왔고 그전에는 하지 않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곧잘 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본인도 결혼하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더 좋은 거지. 우리 딸도 그러더라. 결혼하고 나니 엄마 생각 더 많이 난다고. 나는 좋아. 전에는 안 해주던 이야기 해줘서. 그래. 이제라도 좀 하고 살아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수환이 그렇게 되고 수연이 엄마 아빠 마음 안 쓰이게 한다고 혼자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다고. 친구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라도 속삭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속 이야기도 꽤 하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딸아이도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더 의지하고 있다고도 생각했고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이 쓰이는 건 있었습니다. 바로 늘 좋은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크지는 않더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딸아이는 언제나 저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줬거든요. 오늘은 신랑이랑 외식 갔다 왔는데 거기 고기가 엄청 맛있더라. 다음에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야기 뭐? 아니, 네 고민이나 속상했던 이야기나 그런 거. 제 그 말에 딸아이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제가 왜 저러나 싶어서였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런 건 왜? 아니, 너는 늘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 같아서. 좋은 일밖에 없어서 그래. 정말? 정말. 그러면 다행이고. 당시에 딸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캔에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궁금하기도 했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했지만 한 번에 그렇게 확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가는 중인데 천천히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에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랑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전화가 걸려온 시간이나 그리고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직감은 그리고 늘 맞잖아요. 할 이야기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딸아이가 우물쭈물하는 느낌이기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인 거 알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다 이야기해도 돼. 정말로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사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래서 좀 지쳤거든. 회사 일이 많아서 지친다는 말도 저는 그때 딸아이에게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도 공부가 힘들다는 이야기 한 번, 취직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대한 불평 불만 한 번 저에게 해본 적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 엄마가 조금 도와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랑 그 사람이 적당히 나눠서 잘하고 있고 반찬 같은 건 시어머니가 자주 해주시고. 시어머니가? 맞벌이니까 그럴 정신이 어딨겠냐고 자주 해다 주셔.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닌데 대단하시네. 고맙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딸아이의 시댁은 딸아이의 집과 거리가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같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차를 타고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 하는 거리인데 자주 와서 반찬을 두고 간다니 저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금 미안하고 눈치 없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너무 눈치 없이 가만히만 있나? 그 댁에서는 속으로 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래도 나 가진 부모가 보통은 더하는 편이기는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과일이나 한우 같은 걸 주면서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해. 그러면 되나?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친구의 말을 듣고 딸아이의 시댁으로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선물 세트를 보냈었어요. 감사함의 표시로 말입니다. 딸아이의 시어머니가 그 선물을 받자마자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우리 아이 늘 살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니 감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앞으로는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뭐 그런 인사를 주고받고서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딸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조금 경직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실에게 선물 보냈어? 과일 바구니랑 한우 선물 세트. 왜? 왜긴 왜야. 감사해서지. 네가 전에 그랬잖아. 시어머니가 반찬해 주신다고. 제 말에 그제야 딸아이는 하고 작은 탄성을 내뱉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선물 같은 거 안 해도 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하는 말의 뉘앙스가 어딘가 심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건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시댁이랑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거 없어. 근데 앞으로는 그냥 안 해도 돼. 알겠지?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당시에 딸아이가 결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시댁에서 슬슬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걸로 딸아이에게 부담을 주나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날 신랑이랑 싸웠을 수도 있지. 그런가? 원래 신랑이랑 싸우고 나면 시댁이고 뭐고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잖아. 그런데 친정엄마가 시댁에 선물 보냈다고 하면 당연히 짜증나지. 그렇다면 다행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나는 시연이같이 똑똑하고 알아서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는데 걱정할 것도 셌다. 그리고 뭘 인제 와서. 아이가 커갈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걱정을 인제 와서 하냐는 친구의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다 맞았어요. 그날 사위랑 싸웠을 수도 있고 저희 딸아이는 정말 혼자서 뭐든 잘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따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게 먹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세워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게 직감 같은 게 아니었나 싶네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이 없이 평화롭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 뭘 그런 걸로 걱정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어딘가 불안한 그 상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그 사건에 관련해 이야기해 볼게요.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번호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다름 아닌 딸아이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안사돈이었거든요.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예, 사돈. 딸내미 좀 데려가야겠습니다. 인사도 없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이기는 무슨 말이야. 백내 딸내미 당장 데리고 가라는 소리지. 그때였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자기 시어머니를 말리는 딸아이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만해. 너 그리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명령한 거니? 저희 엄마한테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할 거 아니야. 무슨 책임이요? 아니 이게 어른을 똑바로 보고 눈을 부라리고 말대꾸를 하는 거야 지금.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저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주먹을 꼭 쥐었던 것 같아요.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어딘가 울먹거림이 느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크게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안사돈은 저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딸내미를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당장 데려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이성을 잃고 딸아이의 집으로 바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가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양손을 마주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나 보였던 건지 아니면 어딘가 아파 보였던 건지 택시기사님이 병원으로 안 가도 되냐는 질문을 2번이나 하셨었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 같은 걸 허락해준 내가 등신이지. 들어가기도 전에 밖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서둘러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딸아이의 집 비밀번호는 저희 집 비밀번호와 같았거든요. 정말 어디서 뭐 이런 대먹지도 못한 게 들어와서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안사돈의 막말이 이어졌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니? 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허구한나 막말을 듣고 이런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고, 지가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건 아네. 그걸 아는 애가 그래? 그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이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너 정말 나한테 맞고 싶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안수단의 통화 내용부터 지금 집으로 오는 모든 순간과 그 대화 내용 모두를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녹음본이 아니었다면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직도 기억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성이 날아간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뭐라고? 내 딸을 때렸다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딸아이와 안사돈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딸아이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리는 게 보였고 안사돈도 물론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그 놀란 표정을 감추고는 당당히 고개를 쳐들었지만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당당히 고개를 쳐들고 있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잘못했으면 어른한테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 아들 좀 불러와봐요. 뭐라고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나도 잘못 좀 따져 묻게. 지금 우리 아들을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내 딸 때렸잖아. 제가 크게 소리를 버럭 지르자 안사돈은 놀란 듯 움찔하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격분을 할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드러나 봅시다. 만약에 그 잘못이 진짜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는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 제 말에 안사돈이 킁킁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바로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 연병을 떨고 있는 게 뻔했어요. 말 못해? 그제야 안사돈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안사돈 입에서 나온 딸아이가 잘못했다고 하는 모든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경악스러워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집에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편 아침밥 하나를 안 차려줘요. 우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굶고 출근했잖아.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진짜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막말을 퍼붓고 애한테 맞느니 어쩌느니 한 이유가 고작 아침 밥 때문인 거잖아요. 정말 한국 사회는 그놈의 밥 타려 지가 차려 먹으면 뒤지기라도 하는지 말입니다. 고작 지금 아침밥 때문에 우리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맞느니 어쩌느니 했다는 거예요? 고작 아침밥이라뇨? 일하는 사람한테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은 댁내 아들만 해요? 제 그 말에 안사돈이 순간 입을 다물기는 했습니다. 일은 저희 딸아이도 하잖아요. 게다가 딸아이도 사이 못지않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상견례라 하던 날도 엘리트 부부라며 안사돈이 좋아했던 게 아직 생생히 기억나고 말입니다. 여자랑 남자랑 같아요? 뭐가 다른데요?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버는데. 그런 제 말에 딸아이도 살짝 놀라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럴 것이 저도 조금 가부장적인 편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놀란 것 같다고는 생각해요. 다르죠? 뭐가 다른데요? 나도 우리 딸 힘들게 낳아서 키웠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인데 대체 뭐가 다른데요?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네. 진짜 수준 안 맞는 거 아들내미가 하도 좋다고 난리치니까 억지로 허락해준 건데 주제도 모르고. 지금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 주제. 뭐 하나 우리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이 정도 소리도 안 듣고 살려고 했어?
저는 그런 안사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박하게 사람을 그런 걸로 나누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뭐, 그리고 한 번만 우리 딸한테 막말 더 해봐. 나도 네 아들한테 그대로 아니 10배는 더 붙여서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서는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고 있는데 딸아이가 우뚝 서더군요. 제가 그런 딸아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펑펑 울고 있었거든요. 너 왜 울어? 어디 아파 맞았어? 제 그 질문에 딸아이는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딸아이를 여기저기 살피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울어?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제가 얼굴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딸아이는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지만 저는 그런 그들의 시선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서럽게 우는 딸이 그만 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도 돼, 응? 딸아이는 말이 채 나오지 않는 듯 고개만 크게 끄덕이며 저를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딸아이는 그날 저에게 정말 고마워서 엉엉 울었다고 하더군요. 뭔가 서러움인지 고마움인지 그런 감정들이 다 튀어나왔던 것 같다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편을 들어주고 화를 내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딸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고맙고 그런 게 다 고마웠다고 말이죠. 저는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는 내내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엄마 미안하게 왜 그런 걸로 울어? 아니, 엄마 미안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혼자 그동안 서러웠나 봐. 나도 내가 거기서 그런 이유로 그런 눈물이 터져 나올 줄은 몰랐어. 딸아이도 머쓱한 듯 웃더군요.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우리가 이미 떠나고 없는 애를 너무 놓지 못해서 정작 남아있는 우리 아이에게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싶네. 나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앞으로는 우리 수연이를 위해서 삽시다. 남편과 그런 이야기도 나눴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다음날 사위가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사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본인이 중간에서 잘했다면 자기 엄마가 저희 딸을 그렇게까지 막대하거나 그런 취급을 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알면서 내버려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네 장모 아니니까 장모라고 부르지 말게. 장모님, 자네 어머니가 그러더구만. 우리 딸이랑 내가 주제를 모른다고 말이야. 자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했으니 아내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우리 딸이 다 참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을 거라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니 그냥 뒀던 거겠죠.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골치가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간 모른 척 했냔 말이야. 나는 이제 내 딸을 그런 취급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하는 사위에게 내 딸을 절대 맡기고 싶지 않네. 이건 수연이 아빠도 다 동의한 일이니 그냥 돌아가. 이만 매듭짓자고. 그렇게 사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악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야! 안사돈이 우리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사 모습이 아니었어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 얼굴이 눈물로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 장을 보러 갔다가 들어가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여긴 또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인상을 팍 쓰고 되물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소리 있어?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확 스쳐 지나가서군요. 그리고 늘 그렇듯 그런 예감은 언제나 적중하기 마련이고 말입니다.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 말만 했는데 애가 저렇게 돼? 내가 그럼 무슨 말을 더 합니까? 절대 다시는 그 집으로 내 딸 보내는 일 없으니 헛수고 그만하고 돌아가서 이혼 서류나 기다리라고 했어요. 왜요? 고작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야?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저를 붙잡고 거의 오열하는 안사돈이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사위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행히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던 안사돈이 돌아가고 그날 늦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딸아이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아직 의식은 못 찾았는데 그냥 얼굴만 보고 왔어. 어제 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는 너랑 같이 안 살 거다 라고 했거든. 그 말을 듣고 돌아가는 표정이 어딘가 불안했다고도 하더군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모양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크게 안도했던 것 같아요. 사이가 마음에 걸려서가 아니라 만약 잘못되었다면 남겨진 우리 딸의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게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거기까지 듣고 제가 서둘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살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마음 약해지고 그러면 안 돼. 엄마는 네가 그런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못 본다. 알겠지? 딸아이는 자기도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져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죄책감을 느꼈고 한동안은 병원에 계속 가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는 그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물론 딸아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사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딸아이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 해결하겠다는 확답도 다시 했고 말이죠. 사이가 깨어나고도 한 이틀 정도 더 병원에 가던 딸이 들어와서는 잘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합의 이혼하기로 했다고요. 그런 선택까지 했던 사람이 합의 이혼은 해주겠대. 그런 일까지 저질러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닐까 싶어.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 다시는 그런 일 저지르지 말라고도 하지. 내가 이야기했어. 다시는 그런 일 저지르지 말라고. 알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마무리되나 보다 하고 숨을 몰아쉬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안사돈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정말 징글 맞았어요. 이야기 좀 하시죠. 아니 연락을 안 받으면 할 이야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지배하세요? 저는 그쪽과 할 이야기가 없다고요. 제가 다 잘못했으니 일단 이야기만 좀 들어주세요. 근 한 달 만에 보는 안사돈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의 향해 손을 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이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절대 있을 수가 없구나. 자식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언제나 부모가 약자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고 뭐 험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거든요. 마침 아무도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일어서세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아이들 다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안사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를 쫓아내느니 마느니 했던 게 참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하고 겪고 다시 어떻게 그 집 며느리로 보냅니까? 저는 싫습니다. 연애 끊으라면 끊고 또 평생 얼굴 보지 말라고 하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나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이미 정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랑 불쌍해서 같이 사는 거 좀 아니지 않아요? 그 말에 안사돈이 아무 말이 없더군요.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요. 이미 정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애정이 남아있지 않는데 불쌍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요.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불쌍해서라도 좋으니까. 제가 잠시지만 겪은 사돈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됐다고 하며 벌떡 일어서서 돌아간 양반이었는데 그래도 자기 자식이 소중하기는 소중한 모양이더라고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울먹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그저 빌기만 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시라고만 했습니다.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돌아가라고요. 하지만 가지 않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길래 이러시면 화가 난다고 했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돌아서더군요. 그러면서도 몇 번이나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거 맞죠?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딸아이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딸아이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안 그래도 나한테도 찾아오셨어 라고 말이죠. 회사로 찾아와서 사정하는 터에 자신이 몹시 곤란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반이 체면이고 뭐고 자존심도 없이 그러는 거 보면 그래도 아들이 소중하기는 한가 보다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딸아이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 나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당분간 좀 옆에서 봐주긴 할까 싶기도 해. 그래도 그가 만나왔던 점도 있고 나도 사람이 망가지는 건 바라지는 않거든. 딸아이의 마음이 이해되긴 했지만 부모로서 그건 또 싫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딸이 그렇게 착하고 바른 아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그런 아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건데 당분간 옆에서 지켜봐 봅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내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합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러다 다시 정이 생길까 봐서 말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병원에 다녔고 그리고 한동안은 주말에 하루 정도는 사위를 만나러 나갔어요. 그다지 힘든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기는 했습니다. 딸아이가 달라졌거든요. 오늘은 병원에서 하루 종일 이야기만 했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오늘은 그냥 밥 먹고 술 한잔 했어.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포기가 된 모양이야. 이렇게 종종 만나서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 와, 같이 있었던 일이나 자기 생각 같은 걸 저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게 말입니다. 정말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뭐 정말 엄마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요? 그건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딸아이와 사이는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제대로 마무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혹시나 다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안 싸더니 몇 번의 간섭을 하기는 했지만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사위가 잘 설득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고요. 딸아이는 종종 사위를 보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다시 합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는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친구처럼 가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것 같아요. 오래 만나고 결혼을 했으니 둘이 친구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심 나중에 재혼을 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건 뭐 제가 부모라서 드는 어쩔 수 없는 걱정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장 많이 달라지고 또 가장 많이 덕 아닌 덕을 본 건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딸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거든요. 남편은 이제야 부모 자식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수연이한테 못한 것 같아. 이제 우리 수환이 못가지.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시연이한테 잘합시다. 곧게 결의한 남편이 가족여행을 제안해서 이제 곧 가족여행도 갈 예정입니다. 저희 3시간은 첫 여행이에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4시간 이후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 15년이 넘었네요. 이렇게 생각하니 참 못난 부모였던 것 같아요. 딸아이에게 말입니다. 과거의 남편과 제가 딸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면 되는 일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딸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정말이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간 아들이 아직도 생각이 자주 납니다. 그건 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흐려지는 아픔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평생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그래야 하며 살아야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극복은 다른 문제잖아요. 마음에 품고 기억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저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딸아이가 그만큼 소중한 자식이니까요.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건이 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이 좋은 쪽으로 달라졌으니 말입니다. 이런 걸 보통 전화 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면서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자식 이야기라는 건 늘 부모에게 공감이 되는 주제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여기서 사연을 줄여야겠어요. 오늘 오후에 딸아이와 둘이 쇼핑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조만간 가게 될 가족 여행지에서 입을 옷을 사러 말입니다. 남편이 함께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저와 딸만 둘이 함께 가겠다고 했거든요. 살짝 삐진 것 같았는데 예쁜 옷 한 벌 사다 주면 금방 풀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눈이 오니 참으로 그리운 사람이 떠올라서 이렇게 감성에 젖어 뭐라도 써보게 되네요. 사실 해가 떠도 혹은 비가 와도 구름이 껴도 보고 싶은 분이지만 그분은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일야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눈이 오면 그 마지막 순간이 생각나곤 합니다. 오랜만에 그분을 그리며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멀리서나마 들으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디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벌써 결혼 1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착한 남편과 더 착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죠. 지금 참으로 평온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살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어요. 단 한순간도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딘가 결핍된 아이였죠. 만일 부모님이 그냥 저를 방치하는 정도였다면 더 나았을까도 가끔 생각해보곤 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제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엄마 아빠는 꿈도 꿀 수 없었고 제 인생에서 희망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제 인생의 가장 첫 기억은 4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바깥에서 주워온 크레파스로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린다기보다는 선을 긋는다는 표현이 옳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것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뭣도 모르는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어렴풋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문이 덜컥 열리면서 아빠가 들어왔죠.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아빠는 제게로 와서는 뭘 잘했다고 낙서를 해? 하면서 종이와 크레파스를 뺏었습니다. 온전한 기억이 아닌 만큼 무언가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제가 혼날 이유도 그렇게 강하게 미쳐질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였죠. 엄마라고 해서 저를 살뜰히 대해주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그 애정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늘 우울한 얼굴로 벽을 쳐다보고 있거나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하시며 아빠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습니다. 제가 울면 다가와 잠깐 안아주곤 다시 술병을 들러 가버렸죠. 저는 집에서 최대한 투명인간처럼 살려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요. 담 청소도 최대한 거슬리는 곳 하나 없이 청소기를 밀고 걸레로 닦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먼지가 부모님 눈에 발견되는 순간 그만한 반성문을 써야 했기에 열심히 청소를 하곤 했어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또래 친구들도 없어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 모든 엄마랑 아빠가 다 이런가 보다 하고 전부 내 잘못이겠거니 하며 득말 없이 날아오는 비난을 전부 감수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생긴 단짝 친구들의 집에 처음 놀러갔을 때 제가 경험해온 엄마와 아빠가 절대 보편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집을 방문했던 친구들은 다 하나같이 따뜻한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매 끼니 맛있는 반찬과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엄마.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귀가할 때면 자식들 가지고 놀라고 장난감을 사오는 아빠. 처음에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부럽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제 부모님과 같은 성향이 일반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친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1명, 2명 집에 놀러가서 뵙게 되는 친구 부모님이 늘어날수록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네, 저는 이상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었고, 제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전부 비정상이었던 거죠. 그 깨달음 이후 저는 꽤 이른 사춘기를 맞이했습니다. 집에 가면 오줌도 무엇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부디 부모님이 더 화를 낼 일이 없고 얼른 아침이 되어 학교를 갈 때가 오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바람대로 아무런 일 없이 아침을 맞이할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아들이 무심하게도 또 엄마나 아빠의 눈에 들어 별일 아닌 일로 크게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집이 제일 편할 나이에 저는 차라리 바깥에 밤새 돌아다니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학교가 끝난 뒤에 집을 안 들어가고 밖을 맴돈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두 분이 다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원망했던 부모님이었지만 이상하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한 적은 한순간도 없었지만 은연중에 언젠가는 엄마와 아빠가 정신을 차려서 저와 셋이서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마음 한구석 품고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니 저는 이제 영영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들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10년이 넘게 이어져온 결핍은 저를 계속해서 좀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눈을 맞추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웠죠. 말을 더듬은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하나같이 이상하게 보았고 저는 그 시선에 주눅이 들어서 더욱더 어떤 대꾸도 못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겨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참 우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저를 꾸준히 가르쳐주고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주었죠. 제 스스로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못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게 늘 제게는 어떤 아픔이었는데 남편과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마치 제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죠. 살면서 저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또 애정 가득하게 대해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남편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런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었죠.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당신이랑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어. 꿈에도 그려본 적 없던 달콤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끌어안았고 그 길로 남편의 부모님에게 바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만 살고 있었죠. 사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대되고 떨렸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시어머니는 처음에 무척이나 두려웠어요. 과연 이런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실지, 탐탁지 않다고 욕만 하는 건 아닐지, 그렇게 오만 걱정을 안고 간 남편의 집에서는 아마 천사가 환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한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여린 애가 어찌 그리 모진 일을 겪었노. 최대한 담담히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제 이야기에 시어머니 대뜸 눈물을 보이시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 역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다시 생각해도 그때의 시어머니 품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평생 나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조촐한 결혼식을 한 뒤 저희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거듭 이야기를 했으나 시어머니 그런 저를 만류하며 어찌 내가 신혼을 방해하겠냐고 그저 시간 될 때 가끔 연락만 해줘도 된다고 말씀하시며 제가 남편과 오붓하게 지내기를 바라셨죠. 첫 만남 때부터 느꼈지만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남편을 끌고 가면 시어머닌 아이고 우리 딸이 왔네
라며 남편보다도 저를 먼저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주방에 와서 일손이라도 도울까 그르나께 남편을 끌고 가서 새아가는 저기서 쉬고 있어라. 이 녀석이랑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 테니 라며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저를 제일 푹신한 소파에 앉혀놓고 담요까지 덮어주시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진짜 아들은 참업 실세네 라면서 투덜거렸지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신혼집에 있는 것도 좋았지만 그런 시어머니의 사랑과 배려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 댁에 놀러가는 것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에게 우리 저녁에 퇴근하고 어머님 댁에 잠깐 들릴까? 하며 물어보곤 했으니까요. 시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하긴 했지만 워낙 덜렁대기도 했고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는 성정이었기 때문에 잔실수가 정말 많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소금을 착각해서 설탕을 뿌렸을 때도 설거지를 돕는다고 나섰다가 그릇을 깨뜨렸을 때도 그 그릇을 치우겠다고 난리법석을 부리다가 유리가 발바닥에 꽂혔을 때도 단 한 번도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유 내가 새아가한테 너무 힘든 걸 시켜서 그런 거다. 미안하다. 라며 도리어 사과를 하시기까지 했죠. 아마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면 제가 요리학원까지 다니며 요리를 배우고 집안일에 온 심혈을 기울여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애쓸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요리학원에서 배운 요리를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해드렸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너무 맛있네. 우리 딸이 어디서 이렇게 요리를 찰떡같이 배워왔어? 평소 이가 약한 시어머니를 위해서 최대한 육질이 질기지 않은 고기로 재운 갈비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제가 한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신우들이 시댁에 올 때마다 자랑을 하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사 같으셔서 그런지 시누이들 역시 저에게는 천사는 다름없었어요. 시집살이는커녕 어디서 좋은 게 있으면 시어머니와 저부터 챙겨주시는 시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꿈꿔본 적 없는 다정한 시댁 식구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어릴 적 그렇게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꿈에서도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나왔고 그런 꿈을 꾸고 난 아침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남편과 5살 차이 나는 누나였는데 외국에 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만나게 된 시누이였기에 좀 늦게 만난 시누이였죠. 시누인 절 보자마자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한편은 어디 나왔다고? 아, 거기 집 앞대 아니야? 좀 그렇네. 나는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온 줄 알았지. 음식을 왜 이리 못해? 반찬을 좀 이쁘게 담아야지. 그렇게 못생기게 담으면 누가 그걸 먹고 싶어 하겠어? 명절날 볼 때마다 그 시누이는 저 주구장창 괴롭혀댔어요. 온갖 걸로 트집 안에 트집을 잡아서요. 나중에 듣고 보니 원래 성격이 좀 툴툴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했지만 그것 치고는 너무 심했습니다. 분한 저도 상처를 입을 만큼 말들이 날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크게 나무라셨어요. 어디 그런 나쁜 건 배워서 절 못살게 군다고요. 엄마, 지금 얘 편드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미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니로 창마 취급하는 거야. 네가 나쁜 짓을 하니 혼을 내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어? 그 바람에 조용하고 화기애애하던 명절날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지곤 했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에 남편은 한숨을 쉬어댔고 옆에서 다른 시누이들도 고개를 저었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시누이가 절 더 미워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난 이후론 제게 더 차갑게 대했고요. 시누이와의 갈등은 시누이가 시어머니 댁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었고
신우이는 매의 눈으로 두고 보자 하는 얼굴로 절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마주친 사람이라면 생각할 겁니다.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신년을 늙는 기분이거든요. 가뜩이나 기가 센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절 싫어하니 정말 둘만 한 공간에 있을 땐 신이 꼴딱꼴딱 삼켜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마치 수업 시간 호랑이 선생님한테 끌려가 교무실에서 벌을 서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저는 다가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요. 여행을 잠시 다녀와도 신우이 선물을 꼭 사오려고 했고 신우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다가가서 제가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곤 했죠. 그런 제 노력 덕분인지 신우이는 어느 날 저 조용히 방 안으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신우인 절 내려보다 한 마리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건 미안해. 네? 미안해. 내가 심했어? 우리 길룡이가 이상한 여자한테 꼬드김 당해서 고생했던 게 너무 생생해서 또 그런 애한테 걸리기라도 했을까봐 더 틱틱거렸던 것 같아. 그제야 저는 이해했지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절 만나기 전 이상한 여자를 만나 고생을 꽤나 했다고 합니다. 형편이 안 좋고 가난하기도 해서 돈도 빌려주고 생활비도 해줄 만큼 사랑하던 여자였는데 알고 보니 남자 관계가 꽤나 문란한 여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기꾼이어서 그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돈을 뜯어먹곤 갚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신우이는 남편이 그 일을 당하고 마음고생을 한 걸 지켜본지라 이번에도 혹시나 그럴까봐 자기가 더 괜히 나선 것 같다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할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 신우이와의 관계를 회복했고 중간에서 제 편을 많이도 들어주셨던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쩜 마음이 그리 착하냐고 화 한 번 내지 않고 신우이를 받아주었던 절 칭찬해 주시면서도 다른 사람이 널 아무 이유 없이 할퀴려 하거나 깎아내리려 하면 맞서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여러모로 제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신우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건 끝났지만 신우이는 다른 사건들을 벌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누나는 진짜 목말려. 어렸을 때부터 저랬어. 자기가 꼭 대잔질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누구 밑에서 일도 못하고 엄마가 누나 젊었을 적에 차려준 가게에 말아먹은 후에도 엄마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어. 누나지만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지켜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일단 늘 불만이 한가득이었어요.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외국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들어온 것이라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들 앞에서 다니고 있는 회사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나는 여기서 놀 사람이 아니다. 외국에 가서 어떻게든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 당당하게 성공하겠다는 말들을 하곤 했죠. 그런 말을 하는 것까진 좋지만 명절날 다른 신우이가 조금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면 그런듯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언니는 저번에 외국에 가서 시계 판다 하더니 이번은 옷이야? 언니,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한국에서 직장 다니면서 착실히 돈 버는 게 나을 거야. 네 나이에 외국 가면 고생이지. 뭐하러 그리 돈을 버는 거야? 예. 그럼 너는 지금 나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나 하면서 돈 벌라는 거야? 난 죽어도 그렇게 못 살아. 너나 그렇게 살아. 왜 듣기 싫은 충무질이니? 내가 나 좋으라고 말해? 언니 생각해서 말하는 거지. 왜 늘 그리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거야? 언니 무서워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이런 말다툼은 신우이네 사이의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 가만히 과일만 깎고 있었죠. 덕분에 명절날은 조용했던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외국에서 소득 없이 힘들게 돈 벌 바에는 한국에서 가족들 곁에 살면서 일하는 게 안정적일 것 같은데 신우이는 그 말 자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전 신우이 같은 사람을 처음 겪어봐서 그런지 솔직히 좀 피곤했습니다. 자존심 세고 허영심이 강하다 보니 비밀을 맞추지 않으면 같이 대화를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가족이지만
다른 시누이들은 괜찮은데 유독 이 시누이만 그러는지 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왜 그런지가 참 의문이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공평하게 자식들을 대하는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한텐 자기만 참여를 한다. 다른 동생들한텐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는데 나한텐 뭐냐 하는 식으로 불만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왜 또 그러냐고 한마디 하시면 뭐가 그리 서러운지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니 손에 손수건을 쥐어드리고 시누이를 찾아 마음을 풀어드려야 상황이 끝났죠. 다른 것보단 전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여보, 정말 당신 누나 왜 그러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어머니가 뭘 그리 잘못하셨다고. 맨날 차별한다고 투덜거리고 명절날 음식은 한 번도 거들 생각 안 하면서 말만 많잖아. 나를 처음에 큰일 잡혔던 건 당신 때문이라 생각하고 참았는데 어머니한테 이러니까 나도 속상해. 에휴, 나도 그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서 우리 키웠는데 누나만 그걸 몰라. 가끔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 얼른 외국으로 갔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대로 다행히 시누이는 외국에 갔습니다. 한참을 투덜거리다가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간 것이죠. 그리고 외국에 가면서 남편에게 돈도 빌렸습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도 빠듯하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 빌려주기가 힘들었는데 남편이 난색을 표하니 글쎄 시어머니 앞에서 들어눕고 다른 시누이들한테도 남편 욕을 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돈 뜯어갈 바에야 자기 돈 뜯어가는 게 낫다며 돈을 빌려주자고 설득했고 저는 화를 꼭 눌러 참으며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참 후회가 되네요. 쓰레기통으로 휴지 조각이 될 돈이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 나중에 이 일을 아시곤 저희에게 참 미안해하셨어요. 특히 저한텐 이런 집에 시집와 괜히 고생만 한다며 한참을 미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아놓으신 돈이라며 생활비에 보태라고 조금의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시누이가 외국으로 가니 저희 심성보은 시어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돌아온 듯해 참 좋았습니다. 명절 분위기도 밝아졌고요. 시어머니 저에게 엄마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당시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매일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눈에 띄어 팔짱을 끼고 백화점까지 모시고 가서 제 비상금으로 조금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서 시어머니가 입고 다니기 좋은 외투에 스카프를 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런 비싼 걸 사. 나는 됐다. 괜찮다면서 만류하시는 시어머니 붙잡고 받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않을 것처럼 굴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가 사드린 외투와 스카프를 걸치셨죠. 그러더니 꽃같이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딸이 사줘서 옷이 더 예쁜갑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집에 가서도 어쩔 수 없이 외투는 벗었지만 스카프는 계속 메고 계실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스카프는 바깥에 나갈 때만 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스카프를 벗어서 친구에서 가장 가까운 옷걸이에 걸어두셨습니다. 나중에 나 죽으면 우리 딸이 사준 외투랑 스카프 입고 가야겠다. 그리고는 농담처럼 저런 이야기도 꺼내셨죠. 분명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한 말씀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렸는지 혹여나 시어머니 걱정할까봐 간신히 저 역시 마주 웃어 보이고는 바로 바람을 쐰다는 핑계로 바깥에 나와서 숨어서 울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랑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제 남은 수명을 시어머니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하곤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옅은 주름이 늘어가는 시어머니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이별이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얼굴에 피곤기가 많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가가 아가를 낳는다면서 웃더니 그 이후로 저 먹으라고 고해하게 요리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리바리 싸서는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괜찮다며 힘든데 오시지 말라고 해도 엄마가 딸을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노? 라며 기어코 집에서 저 먹을 것들을 차려주시곤 했죠. 보다 못한 남편이 직접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만들어둔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애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 바깥에서 남편과 함께 안절부절 못한 모습으로 계셨다고 합니다. 남편 말로는 본인보다 더 걱정에 떨던 게 시어머니라고 하더군요. 출산을 하고 몽롱한 의식으로 제 얼굴을 보러 들어오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봤던 순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당시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쩐지 그 순간이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진짜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은 시어머니, 그리고 이제 새로이 생긴 내 아이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 시어머니는 제 한 손을 꼭 붙잡고 계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어. 아이가 생긴 뒤로는 시어머니를 더 자주 보러 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라며 기뻐하는 시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함께 아들들을 데리고 가면 시어머니는 우리 애기들 왔구나 하며 미리 준비해둔 장난감 로봇이며 사탕, 초콜릿 같은 주전부리들을 잔뜩 꺼내두셨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어 없는다냐 치워두곤 했지만 저랑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 몰래 할머니다 주는 거야. 아빠 몰래 먹어야 한다. 하며 아이들 손에 단 것을 쥐어주는 잡당을 하곤 했죠. 그리고 남편이 모르게 마주보고 웃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있던 순간은 제 아무리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제 배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것도, 밥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하는 것도, 햇볕이 좋으니 잠깐 나들이를 좀 가자며 근처 공원에 가는 것도, 반찬을 만들어야 해서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심지어는 잠든 시어머니 몸 위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까지도 말이죠. 장담하건대 시어머니는 제게는 친어머니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시어머니. 지금은 떠올리면 아련한 그리움만 맺히는 제 시어머니. 지금도 시댁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 딸 왔어? 라며 반겨줄 것 같은 시어머니와 이별을 한 지 벌써 2년이 흘렀네요. 준비를 해도 모자랐을 이별이거늘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순간은 제가 예기치도 못한 때 찾아왔습니다. 기침을 하시기에 날이 추워 감기에 걸리신 줄만 알고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온도를 높이고 삼시세끼 따뜻한 국을 끓여 드리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멍청한 며느리인 저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끓는 가래를 뱉었을 때 그 안에 피가 섞인 것을 보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단순히 감기가 아닌 큰 병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떨어지지 않는 기침에 그저 유독 추운 날이니만큼 감기도 오래가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급성 폐렴이라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딱 손세지 못하기 직전에 찾아왔다며 최대한 증상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말에 마음을 다잡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성껏 시어머니 돌봤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가는 얼굴에도 제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딸,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져서 어쩌누 라고 말씀해 주시던 시어머니에게 저는 괜찮으니 어머니 걱정만 하세요 라고 냈어 웃는 척 말하고는 뒤돌아서 눈물 훔치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병치레를 하는 와중에 예전에 한때 저를 못살게 굴었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글쎄 돈 얘기였습니다. 철이 없는 건 알고 있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환자 앞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는지 저도 남편도 화가 나 얼굴색이 변했죠. 시누이는 자신이 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며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부탁이야. 나 이번에 꼭 성공해야 돼. 이번 사업 망하면 빚더미 안 는다고. 엄마 그걸 바라는 거야?
남편에게 들어서 대충 알고 있었던 건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재산이라곤 집과 통장에 있던 돈 몇 푼이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쓰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없었죠. 그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닐 터인데 탈탈 털어가려는 그런 시누이의 모습이 정말 원망스럽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행여나 이 일로 시어머니가 상처를 받아 건강이라도 악화될까봐 두려웠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말을 듣곤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가 필요해? 그게 엄마 집 한 돈 정도면 급한 보름 끌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에게 집은 오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시던 집이었기에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집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시곤 하였습니다. 워낙 청결하셨던 분이라 자주 집안을 쓸고 닦으셨는데 힘겨운 몸으로 청소를 하시면서도 콩노래를 흥얼거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제게도 가끔 젊은 날 찍었던 사진들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옛날 얘기하듯 여러 얘기들을 도란도란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집을 팔라는 말은 추억을 팔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누인 당장 그런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보였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 보였어요. 얼른 돈을 달라고 보치기 바빴지요. 결국 시어머니 남편을 통해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아요. 내가 누나 돈 해줄게요. 누나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해주면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니들은 아이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며 절대 안 된다고 긋고 말리셨습니다. 이때 저희 시어머니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지 못할 만큼 강경하셨어요. 특히 저한텐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남편을 설득해달란 말을 하실 지경이었죠. 시누이는 돈을 받고 나선 신이 난 아이처럼 덜쩍덜쩍 뛰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 돈 꼭 갚을게. 라고 말하면서요. 제가 폭발한 건 외국에 가는 시누이를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예요. 시누이가 그날 아침 자기 배가 아파 운전을 못하겠다며 운전해달라 조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있는 병실이 아닌 시누이에게로 향했는데 시누이는 별로 아프지도 않은 기색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생글생글한 표정으로 차에 타 자기의 장황한 사업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 임종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철없이 자기의 미래에 눈이 멀어 그걸 티내고 있는 시누이 보자 정말 열이 받았고 전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만 했죠.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도 시누이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말을 하자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말았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어머니 지금 많이 아프세요. 외국에 있으신 동안 어머니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요. 근데도 오셈이 나오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하지만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누이는 맹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마, 아니 웃긴다. 내가 돈 좀 빌렸다고 유세 떠는 뭐야. 그 돈 갚을 거라고. 그리고 그 돈 우리 기영이가 번 돈 아니니? 왜 나서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아주 자기가 딸인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엄마 딸이야. 엄마 걱정은 내가 더 한다고. 별꼴이야 진짜. 걱정하시는 분이 그런 표정으로 어머님 병실도 안 들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그만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저 할도리는 다 한 것 같으니 이만 갈게요. 여기 더 있다간 저도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서요. 다신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시누이도 당황했지만 그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에게 소식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모양이었지만 아픈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시어머니는 유독 그게 마음이 아프셨는지 가끔 남편을 통해 시누이의 안부를 묻다 쓸쓸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 옆에 앉아 시누이를 잊을 수 있도록,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도록 말을 많이 걸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제 노력이 고맙다는 듯 따스한 눈빛으로 저를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유독 눈이 많이 왔습니다. 뉴스에서도 유례없는 폭설이라던 말에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에게 우리 이따가 눈 좀 더 쌓이면 창문 열고 구경해요 라고 말했고, 시어머니 그저 파리한 안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좋아했습니다. 눈이 오면 제 아이들 손을 붙잡고 나가 같이 눈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아이들 옷에 붙은 눈을 털어주시며 기뻐하시곤 했죠. 제가 못할 일도 척척 해주시던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눈을 보자 그 생각이 나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땐 시어머니 몸이 지금 같지 않았고 건강하셨을 때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새하얀 눈을 구경하시다가 절 바라보셨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리도 시어머니 시선이 제게 오래 닿아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마지막 가기 전에 저를 잊지 않도록 눈을 담아두고 싶으셨나 봅니다. 눈을 구경하자는 약속은 지키지 못한 채 시어머니는 몇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집이 무너져라 울면서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의 잡례를 준비했죠. 못된 시누이도 자신이 한 짓은 후회가 되는지 잡례를 치르는 동안엔 많이도 울더군요. 3일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사진을 바라보다 시간이 가버렸어요. 멍하니 있다가 눈 깜빡하니 시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도와 시어머니 짐을 정리하려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뻔한 걸 간신히 꼭 참고 서랍장이며 여기저기 열어서 꺼내고 정리하는데 웬 낡은 노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계부 같은 건가 싶어서 열어본 노트에는 일기가 가득가득했습니다. 오늘은 뭘 먹었는지, 뭘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딸이 생겼다. 참 고운데 너무 안쓰럽게 자라서 내가 사랑해줘야지 싶다. 아들이 결혼 하나는 잘한 것 같다. 오늘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왔다. 한 놈은 아들을 닮았고 한 놈은 딸을 닮았는데 이상하게 딸을 닮은 손주가 더 정이 가네.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훤히 웃는다. 앞으로도 그렇게 웃을 일만 있었으면.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사랑이 까만 글씨로 남아있었습니다. 더 보다가는 정말 눈이 부르틀 때까지 올 것만 같아서 일기장을 소중히 가져온 뒤 정말 시어머니가 그리울 때만 한 장씩 보고는 합니다. 지금도 시어머니가 제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특히 꿈에 나오는 시어머니를 보면 마치 살아계실 때처럼 저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장을 보러 가기도 해서 꿈에서 깨고 나면 허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예전 쓰시던 번호로 전화를 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움에 너무 잠식된다면 시어머니가 분명 절 안타까워 하시겠죠. 언제나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분이니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울해한다면 하늘에서도 함께 슬퍼하실 분이 제 시어머니니까요. 딱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예전처럼 함께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어머니가 깎아주는 사과도 먹고 싶고 그래요.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며 오는 것도 가끔은 용서해주세요. 저한텐 어머니가 진짜 제 부모님이라서 기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니까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외투랑 스카프는 잘 가지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랑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쩐지 사진 속 어머니가
이전보다 더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랑 제가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면 꼭 마중 나와 주셔야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며느리로서 그리고 어머니의 또 다른 딸로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영원히 제 시어머니로 그리고 제 친어머니로 사랑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연을 쓰면서 중간중간 눈물도 나고 선뜻 글을 쓰지 못해 이거 완성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마무리는 했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과정을 거치셨겠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을 기대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내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으시고 부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